에리카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콘텐츠를 찍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사실 한국어로 된 특별 인터뷰 시리즈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시리즈를 좀 기획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국 걸어서 고팍스와 함께하는 쉴링과 펌핑 없는 고급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어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어나는 매크로적인 현상이나 트렌드에 대한 깊이 있고 심지어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현실이고, 근데 한국어, 영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는 능력자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제 지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뉴욕에 기반한 블록타워 캐피탈의 아시아 총괄이신 스티브 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록타워 스티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인 간단한 소개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에리카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한국말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리카가 말씀 주셨다시피 뉴욕에 있는 크립토 헤지 펀드 블록타워 캐피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투자 역할과 아시아에 관해서는 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옛날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시아의 모든 지역을 이제 파악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게 인상 깊었는데, 사실 뭐 그 전에도 지금 이 블록타워 전에도 골드만삭스에서 일하셔서 좀 치열한 환경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전통 금융계에서 지금 이렇게 옮겨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소위 말하는 크립토 레빗 홀이라고 해서 토끼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스토리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4년간 싱가포르에 있었고, 이제 4년간 이제 동경 오피스에서 자산운용 디비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할과 트레이딩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17년 정도죠.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하나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제 그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블록체인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이 돈 탭스콧의 유튜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사실은 한 20분 정도였는데, 사실 뭐 블록체인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 얘기보다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상 정말 하나의 축을 그리는 혁명이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되게 큰 혁명이라는 느낌을 정말 크게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레빗 홀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당시 제가 동경에 있었는데 뭐 점점 이제 시간 날 때 보던 이제 블록체인 뉴스가 이제 3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블록체인이란 키워드를 써서 뉴스를 막 읽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 끝나고서는 이제 미럽을 가게 되고, 이제 주말에는 그 당시엔 여자친구, 지금은 제 와이프지만 정말 그 친구를 만나는 시간 빼고는 주말에도 막 자꾸 이제 블록체인 쪽에 시간을 할애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정말 그냥 관심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드만에서 근무할 때 회사도 너무 좋고 그 컬처나 사람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35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제 가슴을 막 흔들고 집중을 못하게 한 것은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제 크립토에 오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당시에는 사실 뭐 펀드에 오거나 뭐 거래소에 취직하거나 프로젝트에 취직하는 건 사실 저에겐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되는 대로 잡 인터뷰를 보러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제 뉴욕에 있는 이 현재 이제 펀드가 이제 아시아를 볼 수 있는 사람, 특히 그 당시에는 한국이랑 일본이 이 크립토 마켓을 거의 리딩을 그렇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행히 제가 조금은 더 빛나 보이는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와서 블록타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홀리듯이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계에. 네, 다들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뉴욕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정말 래빗홀에 들어오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었던 점은 네, 사실 이제 금융에 오늘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하자면 네, 금융에서 있어 보신 분들 많이 느끼겠지만 상당히 굉장히 프로세스나 이 하는 일 중에 그 살짝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조금 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굉장히 그랬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중에서도 이제 그 블록체인이 금융 세계에 미칠 영향이 이게 말대로 된다면 어마어마 크다는 거를 제가 그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금융에 있었는데, 잠깐 몸담고 있었는데, 그때 나 스위프트 메시지 이런 거 쓸 때 정말 오퍼레이션 할 때 너무, 예, 이게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네, 그쵸. 전통 금융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엄청난 스토리군요. 이제 블록타워를 오신 지가 좀 되신 걸 몇 년 됐죠, 지금? 한 2년 반이 넘었습니다. 2년 반이 됐군요. 한국이신 분들은 블록타워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크립토 헤지 펀드 하면은 사실 딱 떠오르는 게 블록타워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뭐 어떤 팀 리딩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딱 그 헤지 펀드, 크립토 펀드 얘기했을 때 저희 펀드가 얘기를 안 나오는 건 사실 맞는 얘기고요. 사실은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제 열심히 메디카나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좀 제가 더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블록타워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블록타워는 뭐 이렇게 그냥 헤지펀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투자 펀드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하나의 특별한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이 크립토 업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 다양한 펀디멘탈한 부분, 뭐 트레이딩한 부분,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 부분, 그리고 계량적 퀄리테이티브한 부분, 이 모든 그 스트래티지를 도입을 해서 이제 마켓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펀드고요. 그래서 멀티 스트래티지 크립토 펀드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정의인 것 같고요. 2017년 5월 달에 8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이 넘었고요. 시작은 이제 2명의 코파운더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CEO 역할을 맡은 매튜는 이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뉴욕에서 한 11년 정도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CIO 투자 헤드인 친구는 이제 시카고 대학 연기금 펀드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두 명 다 이제 한 10년 이상 정도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 일을 하던 친구가 당시에 이제 펀드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펀드에 조인하고 싶었는데 이제 마켓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뭐 여러 펀드가 있었어요. 당시에 지금 흔히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펀드들 혹은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펀드들 이제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파운더들이 직접 펀드를 이제 세우려고 한 이유는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조금 트래디셔널한 금융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만든 펀드가 그 당시에 없었다. 이제 조금 더 인스티튜셔널한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좀 상대하는 펀드. 그거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한 부분, 뭐 오퍼레이션한 부분, 뭐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런 펀드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자 해서 2017년에 펀드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펀드들과 다르게 대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조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만 저희 투자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얼리 투자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나 앤드루슨 호로이츠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적인 헤지 펀드로 유명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코파운더가 이제 저희 이제 투자자들 중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대충 뭘 하냐고 하시면은 이제 뭐 트레이딩도 물론 하고요. 트레이딩이란 말은 어떨 때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리서치를 열심히 해서 이제 뭐 라이트 페이퍼도 읽고 개발자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너레이티브나 트렌드를 읽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퀄리테이브한 부분은 정말 그 수많은 지금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뭐 이 A에서 B로 움직였다. 혹은 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갔다. 뭐 여기서 이런 그 온체인 데이터가 발생했다. 이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 그래서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퀄리티브한 어널리시스 이거를 어떻게 축으로 보고 이제 투자와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게 셋 다 지금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항상 일과가 약간 셋 다 터치하는 그런 일과인가요? 평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얇고 넓게 하고 멀티태스킹. 있고 하나를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은 면도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워낙 크립토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이제 업계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매몰되다 보면은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이 크립토라는 게 그 어느 자산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믹스가 돼서 이 가격과 개발과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뭐 펀드나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플레이어들을 최대한 리얼타임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보고 있고 투자도 보고 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업계죠, 사실. 거의 계속 봐야 되니까, 바뀌고. 그러면 뭐, 이제 전통 업계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크립토 업계가 좀 와일드 웨스트잖아요. 사실, 소위 말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기준도 없고, 지표도 없고, 좀 그랬었잖아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걸 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전통업계에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블룸버그 뭐 다 있잖아요. 정해진 게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진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정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아직도 기준을 정하는 중이고요. 같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뭘 더 잘한다라고 말하기엔 참 쑥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인데 이제 리카의 질문대로 이제 어디를 어떻게 보고 있냐, 뭐 어떤 걸 직접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의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일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케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제 9시쯤 뭐 좀 전에 이제 오피스에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뉴욕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자는 동안 이제 업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를 보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매크로, 그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잠자는 동안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첫 번째는 뭐 물론 이 가격 차트를 일단 보고요. 그거는 차트를 이제 크립토만 보는 건 아니고 이 트래디셔널 에이시아 마켓을 봅니다. 그 이유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니케이 그 일본 지수도 그렇고 한국 지수도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네. 그런 것들 사실은 크립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표도 보고 그리고 이제 에이시아하고 유로피안 마켓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크립토죠. 크립토에서 이제 OTC라고 해서 이제 장외 거래를 하는 이제 그 거래를 이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마켓 커멘터리를 많이 받습니다. 5개, 6개. 그래서 회사 가면서 혹은 회사 앉아서 먼저 쫙 읽어요. 그러면 홍콩에서 크립토 이런 일이 있었지. 한국에서 이런 해킹이 있었구나. 일본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이런 걸 개발했네. 이런 가격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일단 대충 확 한번 넣고요. 앉아서 한번 이제 가격들을 쫙 봅니다. 이제 어떤 자산군이 어떤 가격 변화를 했는지.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텔레그램에 있는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제 무슨 어떤 프로젝트가 이런 개발을 런치했다, 이런 프로덕트를 런치했다, 혹은 이런 어나운스먼트를 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쫙 풀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가격과 대충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있었던 일이 감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한 30분 흐르면 이제 마켓의 지표를 좀 몇 개를 보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까 프라이스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프라이스 차트도 한번 보지만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제 그 버륨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소들만의 트레이딩 버륨 그리고 지금은 되게 중요한 지표로 남아 이제 되고 있는 그 파생 상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예를 들면 조금 테크니컬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펀딩 레이시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 상품의 거래가 이제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어떤 에셋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어떤 사람들이 되게 그 레버리지를 해서 약간 도박을 하고 뭔가 하입이 섞여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파생 상품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보통 가격의 선행 지표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4-5개 이제 유명한 그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텔레그램에서 시간이 있다면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프로젝트들 이제 그 프로젝트들을 이제 있었던 일을 확인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고 다다음 주에 뭐가 있고 혹은 어제 뭐가 있었니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개별적으로 조금 더 지식을 이제 팔로우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이제 트레이딩 한 점에서는 제가 이제 모니터가 한 6개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전통 그거랑은 다른 게 제가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크립토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트레이딩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연구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텔레그램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잡아야 돼서 제 한 웹사이트 이제 스크린에는 이제 메신저, 카카오 열려 있고 라인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위챗 열려 있고 텔레그램 열려 있고 그리고 왓츠앱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차트가 열려 있고 또 한 축에는 이제 그런 지표들 실시간으로 변하는 지표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롱텀으로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마켓이 막 너무 심하게 움직일 때는 옆에 트레이더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시아의 리테일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미국에 있는 펀드 애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저희 이제 트레이딩이나 이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6개나 스크린을. 근데 진짜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멀티태스킹 능력이 매우 중요한 또 업계인 것 같고. 와, 하루를 치열하게 시작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동안 한동안 좀 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소위 불장이 나오면서 보어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보어마켓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막 엄청 지금 치솟고 있고 이제 강세를 이어가다가 또 이제 이더리움까지 이제 건드리고 또 알츠까지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트렌드 속에 지금 계시는데 또 엄청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어떤 마크로적인 그런 요인들이 이런 불장을 불러일으켰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제 의견이 꼭 맞은 것은 아니지만요. 일단은 보이는 이제 시그널에서 제가 좀 중점을 둔 시그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간단하게는 사이클이고요. 그 말은 즉 내려가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불장이 오라는 거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2011년에 조금 그 ICO 붐이나 이런 조금은 그런 약간 크레이지한 모멘트를 떠올려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의 그런 품질,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퀄리티가 굉장히 그 당시에 비해서는 올라가 있다. 한간에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보여달라라고 하면 물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실질적인 프로덕트는 아직 개발 중인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그저 돈을 레이즈하기 위해서 ICO라는 거를 빌려서 레이즈를 해서 뭐 반 이상이 다 거품으로 꺼지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보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은 뭐 1년간, 2년간, 3년간 준비를 해온 친구들 혹은 새로 나오더라도 정말 이제 펀디멘탈한 부분과 제대로 된 개발을 가지고 좋은 팀을 꾸리고 나오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그 로어한 부분을 점점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리테일 유저나 이제 어덥션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디파이라는 이제 탈중앙화 금융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게 어쨌든 조금은 갬블이나 조금은 도박성이 있다고 할지언정 실제로 사람들이 그 크립토 프로젝트의 상품을 이용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한 3-4개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그게 이제 숫자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 혹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메인스트림 뉴스에 이제 혹은 리서치 페이퍼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그 페이팔 같은 세계적인 그런 그 서비스가 크립토 서비스를 지난달에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은행들, 뭐 알라이언스 버스타인도 그렇고, 시티뱅크,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뭐 JP 모건 이런 친구들이 그냥 뉴스에서 우리 관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5장, 10장 되는 그런 리서치 페이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 은행들의 투자자들에게만 가는 그런 굉장히 시리어스한 리서치 페이퍼에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는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과 한 6주 사이에 이런 4-5개 되는 은행들이 그거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 이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 흔히 말하는 큰 손들이 뉴스에 나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폴 듀얼 존스나 드러크 밀러나 이제 그런 이제 거물들이 이제 소량이지만 사실 그들의 소량은 굉장히 큰 의미. 그렇죠.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은 늦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테일 사람들이 이제 주도했던 2017이라면 조금씩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아직 포머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달려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뉴스이고요. 또 마지막은 이건 조금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일 수도 있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마이너의 역할, 채굴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크립토 전반에 정부에서. 그 말은 이거는 제 예상이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그 나라 통화를 기반으로 한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낼 예정인데 그거를 밀고 싶지 사실 다른 크립토 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통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채굴자들이 자기네들이 채굴한 그런 비트코인을 위안화로 컨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보통 시장에 나오는 비트코인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이거는 포인트지만 이것도 지금 이 6주, 7주에 이제 불장에 조금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좋은, CBDC,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이 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또 엄청 큰 마켓인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무시 못 하겠네요. 재밌는 요인이네. 이거는 좋은 얘기기도 하지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그 시총 금액이 전체 마켓의 몇 프로 차지하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2017년, 18년을 봤을 때는
그전엔 그랬겠죠. 비트코인이 뭐 80%, 90%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2년 동안 하다가 지금 사실 60%,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걸 왜 하냐면 질문에서 이제 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90%면 아트코인이 잘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아트코인들에게도 늘어날 수 있는 룸을 주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표를 보고 사실은 예를 들면 하나의 이제 많은 이제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올라갔다. 그 말은 내려갈 거다. 그러면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트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아트장이 온다 해서 사실은 하나의 패턴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가격이 상승한 후에 사실은 이제 내려갈 때는 그 다음에 아트가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하나의 이런 또 나레이티브가 있긴 합니다. 아, 네. 그런 트렌드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갔을 때, 이제 알트 장이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서 기대감이 있군요.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이렇게 또 들으니까 또 신기하네.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엄청 늘기는 했어요. 이제 뭐, CNBC도 그렇고, 모든 이제 미디어에서도 커버를 하고 있고, 이제 특히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도 그때 엄청난 발언을 했었고, 지금 엄청 쉴링을 하고 있잖아요, 트위터에서. 근데 지금 뉴욕에서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접하시잖아요. 접하시는데 이제 그런 점을 직접 느끼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거나 뭐 트위터에서 정말 뭐 한 줄 쓴다고 그게 이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한국에서는 뭐 모든 스타벅스 가면은 그때는 다 크립토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몸소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뉴욕에 계시면 그거를 조금 느끼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저희 펀드에서 이제 문의가 이제 오는 걸 보면 이제 관심도를 좀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6주 사이에 뭐 저희에게 문의 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은 사실은 디테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이 sophisticated investor 조금은 그 전통 시장에서 크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온다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글로벌 은행들의 이 투자 보고서나 이런 페이팔의 움직임 혹은 오늘은 이제 S&P가 이제 예. 이제 내년에 만들 거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을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나 이제 뭐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반신반의를 이제 2년간 하다가 조금씩 정말 이 컨빅션을 가져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지표적으로는 이 CME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CME는 이제 CME인데 이제 옵션이나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뭐 B사도 있고 D사도 있고 한데 사실 CME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게 이거는 정말 그 전통 그 금융기관이 이제 비트코인 이제 파생 상품을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볼륨이나 이런 거는 이제 또 이제 크립토의 그런 리테일이나 일반 분들의 관심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것 CME는 올해 초만 해도 거의 이 크립토에 나와 있는 D사, B사 혹은 수많은 그 파생 상품 거래소에 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제일 볼륨이나 이런 오픈 인트레스트가 작았어요. 근데 지금 뭐 어제 날짜로 보면 그 1월 1일 대비 이미 그 볼륨이 한 뭐 몇 배인가요? 한 20배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는 한 10배가 늘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대부분의 사실 크립토 펀드들은 CME에서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KYC나 이런 margin requirement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을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말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볼륨은 순전히 거의 다 이제 인스티튜셔널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볼륨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이 파생 상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는 이 그들의 그 관심이 단순히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마켓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지표예요. 정말. CM이 원래 그때 활동성 되게 없다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엄청 늘었군요. 아마 넘버 원이나 투일 겁니다. 전체. 오, really? 와. 와, 오래 살다 볼 일이네요. 크립토 쪽에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군요. 이제 슬슬 입질이라거나, 예,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하나만 더 추가. 네. 이제 미국 뭐 기관 투자자라는 이제 버켓 안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 레귤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한국도 민감하지만 좀 민감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는 또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새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이 바이든이 그들의 이제 자기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이제 포진한 몇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크립토의 친화적인 그 프로 크립토인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배치를 하고 있어요. 네네. 사실 아시아 분들한테는 그게 실제로 뭐 되고 나서 이제 좀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미리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뉴스는 그들의 행동에 오히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면 투자자들은 리테일과 다르게 이렇게 오늘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미리미리 이제 플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가 리테일보다는 더 좋은 의미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난 거는 이제 커스터디죠. 이제 한국도 이제 네. 그 큰 은행이 또 이제 큰 펀드와 이제 같이 체결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일본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커스터디가 드디어 이제 2년간 걸쳐서 조금씩 발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몇 군데 커스터디는 정말 그 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자기네들의 그 크립토 자산을 맡기고 있고 그 이제 맡고 있는 자산의 그 금액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거나 들으면서 또 직간접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마켓에 대한 태도를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엄청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금 가격도 많이 이제 내려갔기도 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스텝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골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주장으로서만 끝날 것인지. 네. 뭐 이제 디지털 골드에 대한 얘기는 뭐 보시는 분들 너무 많이 얘기를 들으셔서 제가 또 되도록 리필 안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어떤 누구도 이제 터치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중앙은행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통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메리트라는 얘기는 이 디지털 골드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되게 유니크하고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지금 금이랑 이제 비트코인을 살짝 이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앙은행들이나 큰 은행들에 의해서 사실 뒤에서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의 유통량 혹은 금의 거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는 볼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사실 우세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이 희소하다곤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금은 계속해서 그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금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더 유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fractionalizing 한다든지 혹은 그 파생 상품을 또 만들다든지.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희소성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 21 밀리언이라는 숫자의 그 픽스드인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이거 이제 그 금이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만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뭐 투명성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골드는 블랙 마켓도 많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비트코인은 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뭐 핸드폰만 있으면 사실 제가 미국에서 니카한테 비트코인을 뭐 보내는 거는 뭐 10분 안에 수수료도 굉장히 낮게 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유동성도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사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테크놀로지는 더 안전해지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실 이 네트워크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이 테크놀로지적으로 해킹이 된 적이 없어요. 모든 해킹 거래소라든지 프로젝트나 회사들의 약간의 미스로 난 것이지 비트코인의 그 기술 자체는 해킹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 그리고 매일 안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봤을 때는 정말 디지털 골드로는 손색이 없고 오히려 골드보다도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익 관점에서 이제 그들이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뭐 100%다 비트코인 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기의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조금 넣는 것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리포트를 이제 뭐 아크 인베스트나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은행들이 내고 있다는 점은 이 나레이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해지면 강해지지 없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의견.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적이 없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다 거래소나 센트럴라이즈 중앙화된 그런 기관들이 다 해킹을 당하고 있고 지금 그렇군요. 지금 사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정말적인 크립토 커런시 지금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지만 이제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암호화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실용성이 있는 건지, 유스 케이스가 정말 있는 건지, 뭐 이런 면에 대해서도 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하지만 뭐 DeFi, NFT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전반적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암호화폐 그런 내재 가치라고 하죠. intrinsic value에 대해서는 뭐 저도 아직 공부 중이라서 뭐 딱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지 이제 비트코인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은 이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골드로 굉장히 이제 자리를 확고하게 가져갈 것 같고 단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다들 이제 이해를 했으니 이제 비트코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분명히 쏟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어답션 하는 얘기를 정말 몇 년간 듣고 있는데 내년이 정말 그 어답션이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말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더리움이 있지만 이더리움 외의 것들이 지금 뭐 이제 약간은 컴피팅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개발이 될 거고 또 이제 디파이에서 봤듯이 이제 예금 대출에서 조금 포커스 되었던 올해 여름을 지나서 사실 다행히도 이 디파이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는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금 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이랑 연동이 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답션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이제 어답션에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죠.
이제 페이팔을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뭐 카카오, 일본에서는 라인, 중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위챗이나 텐센트가 들어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면서 또 고급화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나레이티브가 있는데 사실은 뭐 NFT도 하나에 들어가고 디지털 아트도 들어가고 사실 디지털 아트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희 펀드도 올해 여름 디지털 아트를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하나 놀라운 거는 이 단순히 크립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까다로우실 것 같은 예술가 분들이 실제로 이 플랫폼에 자기의 아트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감사하게도 조금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제 유명한 DJ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랑 직접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쓰는데 플랫폼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쓰기 편하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쓰기 편하네. 더 해야지. 라는 얘기를 몇 군데밖에 들은 건 아니지만 사실 그런 조그만 피드백이 지금 저희의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그 개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불어 이제 게이밍 인더스트리나 이제 다른 분야도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 크립토의 가격 불장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빙산에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지금의 이 불장의 부분이라면 이 안에서 수면 밑에 숨어있는 이 큰 빙산에서는 정말 많은 시도와 개발들이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익사이트하면 익사이트했지 이 불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가격의 불장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코시스템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불장의 단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쿠킹이 된다고 하죠. 쿠킹업 아래서 지금 안 보이는 시도들이 계속 요리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 저도 받고 이제 최근에 이트 버린 베를린에서 열리는 그 큰 컨퍼런스에서도 아티스트들 많이 모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까다로운 정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홍보를 하시고 자기 작품을 흔쾌히 내놓으시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디파이랑 NFT 쪽 말씀하셨는데, 올해의 키워드는, 지금 불장도 불장이지만, 이제 디파이가 너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키워드기도 했고, NFT는 또 그 다음으로 또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왜냐면 그때 일드 파밍, 그때 한때 이제 아시아가 많이 좀 그런 코멘트 많이 들었었어요. 아시아가 많이 떨어진다. 일드 파밍 트렌드에 아시아가 많이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많이 참여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참여도가 낮았다라는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냐라고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지만, 이제 좀 더 딥하게 가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디파이 마켓을 간단히 정의를 하고 들어가자면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탈중화된 금융인데 사실은 이 여름 동안에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간단히 캐러걸라이즈 하다 보면 이제 먼저는 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스테이블 코인 비즈니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이 하이브 된 크레딧 마켓, 그러니까 렌딩하고 바로잉하고 예금하고 대출해서 이제 이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인트레스트를 가져가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해서 AMM이라고 해서 이제 유니스왑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거래소 이제 센트럴라이징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들 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제 오라클 그리고 오라클이라는 거는 실물에 있는 그 실제 그 프라이스를 이제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그 현실 세계와 그 블록체인의 그 가격이나 정보가 일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synthetic asset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 혹은 전통 자산의 파생 상품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트레이드할 수 있게 한 거. 이제 이런 거 한 4-5개가 캐러걸라이즈 돼 있고
이제 그치만 이제 크레딧 마켓 그 예금 대출한 부분에 모든 관심이 쏠렸죠. 네. 그게 사실 가장 먼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랙션을 받은 이유는 뭐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컴파운드라는 부분 이제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회사의 그런 에quity, 자기네들의 그런 회사의 지분을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게 됐고 네. 또 빌리고 해서 점점 그 레버리지를 걸어서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사실 대부분인데 리카의 질문에서 왜 이제 아시아가 조금 뒤떨어졌냐라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은 그 이 디파이를 인조이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좀 테크니컬리 그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접 자기가 손을 움직여야 되고요. 뭐 이제 메타마스크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걸 열로 옮긴다든지. 그래서 좋게든 나쁘게든 뭐 제 나름의 해석이지만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이런 조금은 이런 그 리테일들이 쓰기 편한 거, 보기 편한 거 어떻게 보면 이 편리성에 좀 어떻게 보면 중점을 두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트레이딩 하는 건 사실 바이셀만 할 줄 알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뭐 유명하고 좋은 사람들이 투자했던 거 혹은 뭐 사용하기 편한 거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이 그런 거를 잘 만들죠. 이제 네. 미국에 이 디파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유저 프렌들리 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 이자를 뭐 계산하고 이런 걸 하려면 제 나름대로는 이 크립토 업계에 좀 있고 그거를 정말 펀더멘털하게 팔로우하지 않는 이상은 참여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크립토의 그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는 아시아는 조금 더 이제 리테일 성향이 강한 것 같고 이제 서양은 조금 더 이제 이 테크놀로지, 펀더멘털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디파이가 왔을 때 아무래도 리테일 분들이 조금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가 먼저 이제 꼭 그게 뉴스 헤드라인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들이 좀 어려웠는데 이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타임 레그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 좀 허들이 많았죠. 디파이에 접속을 하려면 소위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면 허들이 많고 귀찮은 면이 좀 많았다고 봐야 되나?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죠. 디파이 그렇죠. 디파이는 그렇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파생 상품, 비트코인 전통 자산을 뭐 이용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아까 categorize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트렌드를 팔로우를 잘 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 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이 예금 대출이 주로 이루었던 디파이 업계가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느냐에 있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것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신테틱 애셋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정 프로젝트를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어드밴스 버전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컨솔리데이트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디파이가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이제 디파이 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뭐 기쁨과 슬픔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외에 보는 여러 가지 빔들이 뭐 나중에 여쭤보시면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파이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 어디에 이제 돈이 몰릴 것이며 어디에 이제 정말 이용 사례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일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파이도 디파이지만 이제 NFT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NFT도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또 최근에 데펄랩스 그 크립토키티스 만든 데펄랩스가 최근 엄청난 파트너십들을 많이 이뤄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아시아 커뮤니티 조금 더 뭔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쪽이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100%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NFT 얘기는 뭐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저희 펀드는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저희가 NFT나 게이밍 섹터는 굉장히 bullish하게 본다라고 2년간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2년간 뭐 여러 가지를 봐왔지만 이 NFT와 게이밍 섹터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계속 등장하던 저희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NFT 분야는 아까처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섹터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제일 최근에는 이제 디파이가 NFT랑 연결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예금 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금 대출에서 받은 어떤 코인을 이제 NFT 게이밍 프로젝트에 넣다 보면은 거기서 또 NFT를 받고 그래서 연결되는 게임을 하면서 이자를 받는 약간 이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이밍 이제 뭐 S사나 뭐 E사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NFT를 이용해서 게이밍을 만들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들 뭐 E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니티나 언리얼 그러니까 지금 전통 게임 시장에서 이 두 가지 엔진을 써서 사람들이 모든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디벨로퍼들이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툴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VR 역시 VR이 뭐 빠질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말만 VR이었던 2년 전과 달리 정말 그 VR을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NFT를 구매하고 보고 전시하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V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는 이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아트만을 특화한 플랫폼 그리고 게이밍만을 특화한 플랫폼 혹은 이베이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트. 이 아트 쪽에서가 올해 사실 글로벌한 크립토 시장에서 그 디지털 아트가 이 디파이 다음으로 거의 굉장히 붐을 일으켰었어요. 한국에서는 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7월에서 한 9월 정도는 이 디지털 아트에 대한 그 하이브이죠. 뭐 그게 뭐 엄청났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리카 질문을 넘어가면 이 아시아 시장이 NFT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퀄리티죠. 이제 한국이나 일본, 특히 중국은 이 게이밍 업계에서 굉장히 말할 것도 없이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직접 그 NFT나 게이밍의 질은 아시아가 저는 독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크립토를 사용하는, 크립토를 보고, 크립토를 트레이딩하고, 크립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이 그룹이 아시아는 좀 더 리테일, 사람들이 위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나 NFT가 보편화가 되려면 이런 일반인들에게, 일반이란 말은 크립토가 아닌 분들 혹은 크립토에서 이제 팔로우하고 싶은 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해외 NFT 프로젝트가 전부 다 아시아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 이유는 뭐 규제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가 풀이 아시아가 굉장히 지금 더 활발하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데폴랩스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NFT 프로젝트들이 이제 한국 프로젝트와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한국 시장에 빨리 진출하고 싶어하고 한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싶어한다는 거는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올해 너무 떠서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2021년도엔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또 게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안 남았지만 간단하게 아까도 되게 categorize,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류를 잘 해주셔가지고 되게 이해도가 되게 높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되게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시장, 뭐 업계라고 하지만 정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역별로도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생태계를 이제 우리가 누구를 팔로우 해야 되는지 어떤 플레이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그 먼저 플레이어라는 관점에서 이제 조금 한번 나눠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좀 나눠보고 또 하나는 약간은 그 어디 매체라는 점에서 좀 나눠보면 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누구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매일같이 누구랑 얘기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5개, 6개 플레이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크립토 펀드죠. 근데 크립토 펀드에도 이제 헤지 펀드 같이 좀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는 회사가 있고 또 벤처 캐피털처럼 이제 얼리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그 지분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롱텀으로 가져가는 이제 펀드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상호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유가 제가 뭐 2년 전에 어떤 토큰이 없는 프로젝트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그 토큰이 되는 순간 이 공통 펀드 이제 벤처 캐피털이랑 헤지 펀드의 공통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크립토 펀드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각 프로젝트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개발이나 팀이나 이런 비전 같은 것들을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고래들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정말 큰 손들 이 큰 손들을 굉장히 저희 펀드들 같은 입장에서는 친해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들의 생각이나 움직임을 알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팔로우하기 위해서 뭐 트위터를 보기도 하고 언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그들의 지갑을 팔로우하기도 하고 이제 뉘앙스를 읽기도 하고 그래서 고래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OTC라고 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은 아마 볼 수가 없는데 이 장외 거래를 하는 이제 펀드 이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에도 몇 개가 있고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미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다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이 마켓 그 거래소에서만 보이는 이 트레이드가 아니라 실제로 뒤에서 펀드들이나 이런 큰 손들이 어떤 에셋에 관심이 있고 왜 관심이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타워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또 다른 플레이어들은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OTC 친구들이 이 업계에서 보는 그런 시장 상황이나 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마이너, 이제 채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펀드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중요하고 정기값 내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혹은 그들은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냥 저희만 우린 펀드니까 이렇게 시장이 갈 거야라고 예측을 할 수 없고 이런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 이제 마이너들 예를 들면 중국에는 이제 우기 시즌과 비우기 시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들이 실제로 전기값이 싼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액티비티가 낮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낮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규제가 나왔을 때 뉴스가 이미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마이너들이 없어진다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이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건지 마이너를 그리고 자기네들이 돌리고 있는 채굴 활동을 그만둘 건지 이런 것들을 뭐 예상도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아침 일과 중에 하나는 수많은 그 중국 마이너들이랑 캐치업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는 이제 리테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리테일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카오 챗이나 뭐 이런 위챗 챗에 이제 리테일 방에 제가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뉴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고 리테일 분들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혹은 여전히 트레이딩만 하시는구나 혹은 이제 프로젝트에 관심이 가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마켓의 나레이티브나 트렌드를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립토 마켓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레이티브, 그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리테일 분들도 중요한 플레이어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리카처럼 이제 인플루엔서, 이런 또 제가 하지 못하고 제가 보지 못하고 또 제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없는 분들과 이 커뮤니케이트 하는 인플루엔서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프로젝트를 좋게 보시고 또 어떤 얘기를 이런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해서 뭐 에리카도 있고 뭐 아시다시피 뭐 미스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나라의 그런 인플루엔서들과 이제 또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크립토 펀드, 프로젝트, 그 다음에 고래, 그 다음에 OTC, 그 다음에 마이너, 그리고 리테일, 인플루엔서,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겠죠. 그들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다 통합해서 보는 게 참 일이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밸런스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만 그래도 제대로 트렌드를 팔로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립토, 그러니까 업계에 안 계신 분들, 원래 발 안 담그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이제 섣불리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업계의 정리라고 할까요? 되게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그 지역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네. 그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미국에 있는 크립토 펀드가 뭐라고 말하는 거와 그 미국에 있는 크립토 펀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이 문화적인 관점을 필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오류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본의 뭐 그 금융감독원인 FSA가 어떤 일본말로 장문의 뭔가 레귤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애들은 그거를 뭐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뉘앙스를 잡아가겠죠. 하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과 소통할 때 그 가지는 이 문화적인 장벽이 이 크립토, 이처럼 이 글로벌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 같은 뉴스에 있어서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해석이 다르기도 하고 해석을 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A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A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차이를 두면서 이 마켓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 세계와 아시아는 굉장히 다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는 조금 더 리테일 그리고 회사들의 그리고 금융의 그 금융 감독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주가 이루고 있고 미국은 약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디벨로퍼스 개발자 그리고 펀디멘탈 원리 약간 이렇게 기관 투자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아시아 안에서도 제가 조금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중국이나 한국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면 중국은 제일 중요한 키플레이어는 제가 보면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시겠지만 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프로젝트고 뭐고 전부 다 재배열되는. 근데 조금 더 이제 센트럴라이즈된 느낌이 강하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거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크립토의 마켓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크립토에서도 당연한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가 곧 한국 크립토 시장을 꽤 크게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팔로우하면서 크립토 프로젝트를 보려고 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들이 큰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미쓰비시나 노무라나 SMBC 같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향력이.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일본을 사실 만든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50년 전, 40년 전에 이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또 한국의 대기업이 관심
비슷한 거랑 또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STO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은 STO를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그 일본의 금융감독원 FSA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뭐 크립토 비트코인은 다 내끼고 STO 빨리 밀자라는 얘기고 또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쳐서 일본이 사실 가상화폐 규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고 해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세계에서 최초로 크립토커런시를 화폐로 인정한 나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거래소 뭐 커스터디에 관해서 혹은 마진 그 트레이딩 볼륨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4월부터 엄청나게 많은 레귤레이션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이제 금융회사들의 입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서양, 그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이게 굉장히 재밌게 혹은 혼란스럽게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이 크립토를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한중일을 한꺼번에 커버하니까 정신이 없어지지만은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맨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뭔가 뭐 궁금하신 분들 또는 호기심 많은 분들께 해드릴 말씀이나 조언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으실까요? 마지막 코멘트? 글쎄요, 뭐 이제 크립토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저는 뭐 지금이 크립토를 사야 되는 시기냐 말아야 할 시기냐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냥 2년 반 정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사실 지식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은 항상 지금 이 크립토 업계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워낙 똑똑한 친구들이 새로운 거를 막 매일 쏟아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2년 반에 들어왔을 때보다 모든 것의 퀄리티가 매일매일 나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혹시 크립토에 안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접하는 수 있는 기회가 뉴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뉴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편향되거나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많고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뉴스나 이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뉴스, 나쁜 뉴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글을 좀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크립토 업계 사람이 쓴 어떤 뭐 리서치나 뭐 짧은 글을 뭐 몇 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만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트라이 정도는 한 번을 해보셔야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능성 높은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첨언을 좀 하자면은, 예를 들면, 요즘은 프로젝트별로, 미디움 블로그가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유튜브 채널도 있고, 심지어.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느 책을 읽어야 될지 되게, 막막한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추천드리기가, 막막한데,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책 보시나요? 책 뭐가 있지? 최근에. 책을 본 거는 정말 한 번밖에 블록체인 혁명 그 넌 탑스콧이 썼기 때문에 오케이. 아주 재밌게 그냥 두꺼웠지만 그냥 훅 한번 봤는데 지금 봐도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쓰여진 게 아직 이루어진 게 많이 없긴 하지만 쓰여진 시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그 블록체인 업계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으시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보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사람 몇 명만을 조금 하면서 또 자기만의 견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거를 읽으면 자기의 그 견해나 이런
그러니까 소신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 트레이딩 하루아침에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에 너무 감정이 다치고 다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정보는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적어도 크립토에서 일하시는 분을 한 명이라도 안다면 그분한테 어떤 분을 팔로우하면 좋은지 뭐 몇 명만 추천을 받으시고 그분들의 하는 이야기와 분석을 차분차분히 팔로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한 리소스를 찝기에는 조금 너무 다이나믹한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 또 아직 퀄리티 체크가 많이 안 된 것도 사실은 많잖아요. 아직 뭐, 비디오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일단 밸런스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면 여러 다양한 소스를 보지만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라. 라는, 투마치는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정말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너무 하나의 소스는 아니지만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이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하실 때 저는 어떤 마인드로 하냐면 이게 헤지 펀드처럼 투자하지만 동시에 벤처 캐피털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벤처 캐피털처럼 투자를 하지만 헤지 펀드로 생각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관점보다는 어떤 그런 신생 그 텍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하는 느낌이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지금 이 암호화폐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딱히 프로덕트가 없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당연한 일이죠. 페이스북이 처음에 아이디어로 시작했을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유치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유치를 한 거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어떤 회사 보고 이 회사의 미래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 회사가 하려고 하는 비전과 팀과 이런 프로덕트가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긴 시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 가격이 급등락에 이런 마음이 조금 졸이지 않고 좀 긴 관점으로 어떤 한 정말 유망한 텍 섹터에 어떤 유망한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벤처 투자는 5년간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 크립토 덕분에 1년 후에 봤는데 1년 전에 봤을 때보단 비전이 많이 약해졌네. 팀이 많이 약해졌네. 프로덕트가 생각보다 늦네. 그럼 그때는 자기 소신껏 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켓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멘탈이 온전하게 잘 붙어있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좋은 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혹시 또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